안녕하세요. 인천기술사 학원입니다. 133회 토목시공 기술사 1교시 기출문제 및 강평. 인천기술사 학원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놨고요. 그죠? 끝나자마자 올려놨고 계속 강평을 수정해서 다시 글을 수정했습니다. 1교시 문제들을 보면은 요번에 이제 약간 총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건설 자동화 기술, 비용 분류 체계, 그리고 스마트 안전 장비 뭐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근데 이 총론이 뭐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없었어요.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는 총론이 많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굳이 여기 이제 13개 문제에서 굳이 제대로 나는 못 쓸 것 같은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하중 전달 개수. 요거 빼고는 어느 정도 인천기술사학원 강의를 이제 들었거나 아니면은 문제 푸는 방법 요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들으신 분들은 뭐 어찌어찌 다 쓸 수 있겠네. 아유, 요번 문제 좀 쉽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번 문제가 좀 쉬워요. 물론 나는 이거 못 쓰겠는데요. 이것도 못 쓰겠어요. 이것도 못 쓰겠고요. 이것도 못 쓰겠고. 이것도 좀 그런데요. 이것도 좀 그런데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7개가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공부가 좀 덜 되신 덜 되신 분이에요. 좀 반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건설 자동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라서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뭐 자동화하고 뭐 별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시험 문제 이제 머신 가이던스와 머신 컨트롤도 2번 정도 나왔었고요. 이것도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의 항목이 추가됐을 때 이제 출제가 되어져 있어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1월 달에 이제 그 23년도 안에 이제 항목을 집어넣는다라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도 들어가 있겠죠. 제가 시방서를 확인을 안 했는데 따로 그때 그 내용들이 뭐였냐라고 했더니 자재에 대한 거, 시공, 장비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거. 아니 구분을 요것만 들었을 뿐인데 쓸 수 있겠는데 한번 내용을 봐볼까요? 뭐 KCS 20 자재 관리에 대한 관리 내용이 이제 건설 자동화 표준 시방서 개정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내용이 즉슨 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자동화가 돼서 잘 분류를 할 수 있게끔 자재를 그 이야기겠죠, 그렇죠?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언제 생산이 됐고 거기에 대한 품질 확인 시험이 뭐뭐뭐인데 시험이 어떻게 뭐면 됐고 뭐면 안 됐고 아직 이걸 할 거고 안 할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겠죠, 그죠? 생체 정보, 개인 정보 취득, 개인 정보 보호 동의서, 뭐 원격 조정, 뭐 그런 거죠, 그죠? 머신 가이던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뭐 드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안전 점검, 뭐 공간 분리, 기능 정지, 기능 탑재. 이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지를 해야 되겠죠. 현장 감시 카메라 한 대 이상 설치, 뭐 이런 건데 CCTV 외죠. 전부 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표준 시방서에 추가가 됐냐 안 됐냐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 요즘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뭐에 대한 트렌드가 시공하고 안전, 크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대제목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비용 분류 체계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WBS, Work Breakdown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앞자 W 대신에 C라든지 O를 집어넣으면은 뒤에는 똑같아.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왜냐하면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가 어떠한 하나의 큰 거에서 분류를 이렇게 가져가고 이 분류에 의해서 또 어떠한 분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을 각 단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중에서 코스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왔고요. 코스트를 이제 크게 분류를 해서 현장에서 원하는 그 중요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떤 공사 금액이 있을 거고 이거랑 관련성이 있는 돈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파이낸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공사비는 직접비랑 간접비 그리고 이 직접비는 제노경 현장에서 우리 제노경 알고 있죠. 간접비는 뭐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뭐 등등등 퇴직공제부금 뭐 등등등 있겠죠. 그럼 파이낸셜은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냐, 뭐 시행서를 설립해서 뭐 어떻게 자금을 해서 뭐 할 거다, 뭐 그냥 대충 쓰셔도 돼. 그러면 이쪽은 트리가 이렇게 길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쪽은 트리가 조금 적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큰 틀에서 이런 트리랑 이 공사비가 비용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전개되는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순환 골재 콘크리트입니다. 자, 요거 의외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조립률 FM 값만 해서 순환 골재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분명히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 뭐냐 그랬더니 물어본 게 순환 골재 콘크리트인데 실제 답안은 순환 골재만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순환 골재 콘크리트는 순환 골재를 이용하여 만드는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의 재료가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건 순환 골재 콘크리트니까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만 틀려져요? 이 골재만 틀려지는 거야. 이 골재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순환 골재 콘크리트를 배합이나 제로적인 거죠. 이거는 콘크리트 모르면 뭐라 쓴다 그랬어요? 제, 배, 시 요거 세 가지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환 골재 콘크리트는 요 세 가지를 써야 되는데 이 재료에서도 수업 시간에 순환 골재 얘기했는데 순환 골재 쓰고 나오면 되겠다 해서 이 골재만 쓰고 나오신 분들은 점수가 예상외로 되게 안 나올 수도 있다. 왜요? 재료적인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합은 어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은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뭘 물어본 거니까. 콘크리트를 물어본 거니까. 콘크리트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고 흥분하시면 안 돼요. 흥분. 자, 우선은 순환 골재 콘크리트에 쓰여지는 순환 골재 품질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골재가 있겠죠. 순환 골재로 쓰는 거. 장골재도 있을 겁니다. 콘크리트 빌딩을 부셨어. 거기 안에 이제 부신 돌들을 굵은 골재나 장골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답안지에 이거 어떻게 다 써요. 다 못 쓰죠. 그죠? 그냥 뭐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거 교재에 있는 그 일반적인 골재랑 사실 똑같잖아. 건조밀도 똑같죠. 그냥 비중이 2.5 이상이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한 두세 가지 들어가시고 그리고 뭐 계량 오차나 아니면 압축 강도 아니면 공기량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좀 들어가고 일반적인 시공에 대한 유의사항
이런 게 좀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항타 보조 말뚝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공사공이라고 그럽니다. 공사공. 예를 들어 흙막이를 이렇게 여기다 했어요. 양쪽에다 했는데 여기 건물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나중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좁아서 이 크레인이 여기 못 들어가. 구덩이에. 그래서 여기를 굴착을 안 하고 그냥 엘리베이션이 그라운드 레벨인 상태에서 말뚝을 박을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지하실 맨 밑에 층이니까 요 밑에만 말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말뚝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굴착하면서 말뚝을 다 잘라야 되잖아. 그럼 말뚝 받는데 힘들어. 말뚝 재료도 들어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속 항타를 위해서 요 부분 항타 보조 말뚝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보링을 해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메인 말뚝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메인 그 프리보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PHC를 근입을 하고 마지막 여기에서 경타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경타.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항타 보조 말뚝을 위에다 얹고 여기 이제 얹었겠죠. 그 다음에 해머를 때립니다. 그럼 경타에 의해서 들어가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 항타 보조 말뚝. 요 항타 보조 말뚝은 나중에 다시 빼내겠죠.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공삭공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말뚝이냐 타입식 말뚝이냐에 따라서 메인식 말뚝에는 공삭공이 들어가는 거고 타입식 말뚝에는 그냥 항타 보조 말뚝을 쓰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공삭공에 대한 품과 그 품이 있지 않은 부분과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나는 또 다른 적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파일레트라는 거를 프리로딩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교재에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프리로딩을 했어요. 그냥 못 모르게 했어. 잘 될 줄 알고. 근데 이게 뭐 예상된 대로 치마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밀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겠어. 여기다가 말뚝을 조금 박아서 이 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미리 프리로딩을 했으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항타 보조 말뚝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아느냐 모르냐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현장에서 실제 항타 보조 말뚝을 하신 분들한테는 환호성을 지르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들어가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제 쇼크리트 응력 측정입니다. 교재 떡하니 있어요. 그냥 쇼크리트 응력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걸로 가지고 그냥 계측기를 여기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린다. 똑같이. 그냥 뭐 똑같이 그린다. 뭐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그리고 땡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수 안 나와요. 정확하게 물어봤잖아요. 쇼크리트 응력 측정. 그러면 정확하게 물어본 것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써 주셔야 됩니다. 배면 토합 계측하는 것과 쇼크리트 파괴 계측하는 것을 반경 방향이냐 축 방향이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간격 빈도는 우리 A 계측이 있고 B 계측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B 계측에 들어가는 애죠. 대표 계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라는 내용도 이제 들어가시면 좋은데 교재 내용이 잘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설명도 안 합니다. 입만 아프잖아요. 강의 시간에 교재 다 있는데 공부하셨겠죠.
자, 이제 하중 전달 계수인데요. 도로 문제죠, 그죠? 기존의 이제 도로 문제들은 너무 약한가 봐요. 그래서 식상한지 설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시도 콘크리트 포장 설계 인자로서 줄눈, 균열 또는 기럽게 사이 등의 콘크리트 포장 슬러브 연속된 지점에서 하중 전달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개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멘트 포장이 JCP냐, JRCP냐, CICP냐. CICP는 연속이니까 다이배가 없겠죠, 아예. 그래서 아스팔트 기럽게냐, 콘크리트 기럽게냐에 따라서 이 개수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 개수값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도 다이배를 사용할 때는 개수값이 커지고 없을 때는 개수값이 적어지고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하십지 않으면 좋은데 이거는 토목시공 기술사보다는 도로 및 공항 기술사 문제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하중에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응력에 비례하고요. 콘크리트 응력이 많이 전해요. 그러면은 하중 전달 개수도 크다. 그리고 하중 전달 개수 값이 클수록 당연히 슬래브 두께가 커져야 되겠죠. 응력을 많이 받으니까. CICP는 작음으로 두께를 줄일 수 있겠고요. 온도 변화가 클수록 큰 값을 사용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콘크리트 슬라브가 두꺼워지면요. 온도 변화량이 위에는 햇빛을 받으니까는 커지고 밑에는 뭐 그렇게 안 커지니까 되게 조그매지겠죠. 그러면은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윗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조그만 부분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겠죠. 그죠? 이거를 열 응력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열 응력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응력 분포도가 이 위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하중 전달 개수를 큰 거로 사용해야 된다. 설계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이야기 이제 좀 쭉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널 말두식 암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는 이 암벽에 대한 분류를 중력식 암벽과 슈트파이식 암벽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출제된 널 말뚝식 암벽이 이 슈트파이식 암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보자경이 그래서 보자경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교재에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평면도를 가지고도 설명을 했죠. 어떤 식으로 배열되고 이중식이 뭐가 더 좋은지 평면도로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평면도로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육지 부분이 이렇게 있고 해상 부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슈트파이를 쭉 박는 거죠. 쭉 슈트파이를 박는 건데 이거 가지고 보통식, 자립식, 경사식 할 수 있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중식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면도로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평면도를 가지고 그 위치상 어떤 더 이점이 있는지 설명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도 생각이 되고요. 요거를 아마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중력식과 슈트파이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죠. 뭐 맞는 답안이야. 다만 뭐가 문제냐? 22줄의 쇼부를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22줄에 중력식과 슈트파이식 이 두 가지도 설명하고 보자 경이도 설명하고 이게 공법 유형이니까 주의사항도 설명하고 이 많은 것을 22줄에 어떻게 다 집어넣냐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아마도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된다 그래도 시간이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뭐와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0분 안에 써야 되는데 한 문제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요거는 사실상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요. 다만 정의나 개요 부분에 암벽에는 그 널 말뚝식 암벽과 중력식 암벽이 있으며 널 말뚝식 암벽은 어떤 부분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살짝 개요나 정의 부분에 언급만 해주셔도 괜찮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씩 쉬운 문제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쉬운 문제들은 슉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릴 때. 자, 우선은 진행성 여구를 보겠습니다. 이 여굴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진행성 여굴이다 그러면은 터널 문제 쪽이에요. 근데 나는 사면에도 같이 쓰고 싶은데 상관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안반 반응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생겨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어떻게 그 커지냐 이거 이야기인데 이제 응력이 집중을 해서 집안이 이완되는 구간이 분명히 생겨요. 그렇죠? 이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조 작업이라든지 쇼크리트를 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럼 막 하고 있는데 계속 여굴이 나. 추가 여굴이 나는 거죠. 추가. 이거를 우리가 진행성 여굴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대로 파야 되는데 실제로 파니까 이렇게 판 거예요. 요거대로. 그래서 페이스 매핑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썼어. 그런데 2시간 뒤에 왔는데 여기가 훅 하고 이렇게 더 떨어졌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전형적인 문제점 유형의 문제이고 제가 간혹 그 어디 이제 그 터널에서 감리 단장님이랑 뭐 공사과장이랑 뭐 보조공법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뭐 그러다가 앞에 무너져서 누가 죽었느니 그 가끔 이야기 해드리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안반 반응 곡선도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대책 같은 거 이제 쓰셔도 되는데 이 대책이 이제 긴급 상황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율을 증가시키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답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는 조금 더 특이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요즘에 대단면 터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터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냐 그랬더니 2 아치나 아니면 3 아치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많이 여굴이 더 발생될까요? 요 가운데 부분에서 응력이 집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성 여굴이 더 발생되는 거를 부각시켜주는 답안도 쓸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 균열 지수. 너무 쉬워요. 그죠? 특별히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2니, 뭐 0.7에서 1.2니, 그리고 뭐 공식 있죠, 그죠? 강도 나누기 응력인데 이게 무슨 강도고 이게 무슨 응력이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놈들이 전부 다 뭐다? 온도 균열 지수를 쓰기 위한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는 단순히 그냥 단어만 키워드가 아니라 어떠한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림이라든지 어떠한 표, 어떠한 그래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식이 필요하면은 공식을 쓸 수도 있고 그림이나 표,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다라 그러면 이 숫자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균열 지수는 그런 것들 집어넣었어야 되겠고요. 이 마이크로 파일은 원래 수업 시간에 어디서 설명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 타설 말뚝을 이렇게 타설을 하는데 건전도
그 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시험. 예, 그래서 검측공을 이용한 시험이나 아니면 비검측공을 이용하는 시험. 그래서 검측공은 여기다 이제 미리 센서를 집어넣고 왔다 갔다 팔을 이렇게 하죠. 그죠?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래서 중간에 빈 공간이 있으면 비검측공은 이런 센서가 없고 발진기랑 수신기가 있어서 이렇게 탄성파에 의해서 이 가운데 공동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공구를 쳤는데 어떤 공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마이크로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박으시면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여기만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만 쓰는 건 아니고 얕은 기초에서도 쓰고요. 얕은 기초인데 일부분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건축물을 우리가 지으기로 했는데 에너지가 여기랑 알고 보니까 좀 틀려. 실험은 여기만 했어. SPT 시험은 틀려. 그래서 좀 약한 데다가 내가 마이크로 파일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여기는 마이크로 파일은 완전히 깊은 기초라고 하기도 뭐하고 완전히 얕은 기초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근을 쓰는데 철근은 규격품이 8m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다수의 철근을 박아서 집안을 강화시키는 그런 공법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다 이제 몰탈 작업을 합니다. 몰탈 주입을 해야겠죠. 철근 집어넣고 그래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은 이 문제를 답안지를 쓰실 때 어떤 원리적인 거 아니면 지질학의 비교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PRD나 이러한 어떤 말뚝에 같이 특징 비교하는 거 이런 거 답안이 하나 들어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가 이제 공법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공법 유형이니까 공법이니까 얘는 아무래도 이왕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순, 단주. 단점은 특징 안에 포함되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항의 특징을 쓸 거는 저는 A를 물어봤는데 B도 알고 있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은 형태의 문제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네, 선박 충돌 방지고 요즘에는 설명을 잘 안 들었었는데 예전에 강의할 때는 설명 들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24년 3월 26일 날 볼티모어에서 일어났던 선박의 교량 충돌 사건 기억나시죠? 이거 이제 출제 전에 출제위원님이 그걸 보시고 이걸 한번 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제를 하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공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더니 여기 이제 인천대교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인천대교는 위성 사진에서 보면은 교량이 여기가 이제 주탑이거든요. 여기가 주탑이고 여기가 주탑인데 이 주변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죠? 이 동글동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동글동글한 게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랬더니 인천대교 주탑 밑에 보니까 요게 물 해수면 위로 살짝 올라온 동그란 거 있죠. 이게 이제 물이다라고 보시고 여기 밑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딘가 땅바닥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선박이 여기가 이제 그 교각이다라고 봤을 때 B하죠, 그죠? B 뭐 12번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냥. 그랬을 때 이제 선박이 쭉 오다가 여기 이제 삐어에 부딪히기 전에 요게 먼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티모어에서 교량이 부서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된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선박 충돌 방지공은 어디서 하는 거다? 해상에다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이 해상에서의 안전사항, 요즘에 이제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사항을 조금 넣어주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작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상의 작업 한계 이야기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정거리 100m 이하, 강우 강도 80mm 이상, 바람의 풍속은 이제 14m/s 이상, 그리고 파고는 3m 이상이었을 때는 우리가 작업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 한계랑 그리고 여기 이제 환경 오염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작업 시 그리고 타 선박과의 충돌 방지라든지 그리고 어민의 어민 활동 보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좀 주의사항이든 어디든 조금 들어가 주시면은 좋겠네요, 그죠? 그냥 단순히 공법 이야기만 쓰는 것보다는 나는 실제로 작업할 때 현장 소장으로서 어떠한 것들까지 미리 다 생각할 줄 안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매우 좋겠죠. 얼마나 노심초사할 거예요. 뭐 파고가 오늘 5m인데 아유 작업이 될까 안 될까, 아이고 이거 공구리를 이게 쏟아 부을 건데 이게 공구리가 새 가지고 뭐 어디 문제가 발생될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현장 소장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그냥 실제적으로 적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요거 이제 홈페이지 오션 스페이스라는 데서 한번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션 스페이스라는 데를 보니까 요 인천대교 선박 충돌 방지공을 실제로 수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업 흐름도가 있는데 사실 좀 어렵죠, 그죠? 이걸 다 공부를 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불합격하실 분이나 신규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요 내용 중에서 한 요 정도, 요 정도에 대한 모델링 검증하는 방법 정도까지는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 검토하는 이 모델링한 여기 무성치 해석한 거는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요 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업, 수행, 내역. 그래서 충돌 조건, 유한 요소, 그리고 시간 영역, 응답 수치, 그리고 운박, 선박 안전성, 그리고 결합 이 충돌 방지공 보안과 해상 충돌 저감 대책, 이러한 내용들을 무엇으로 한번 엮어서 써본다? 유의사항, 해석 시 유의사항, 아니면 해석 및 시공시 유의사항, 그래서 해석에 대한 거 두세 개, 시공에 대한 거 두세 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은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댐체 재료 중 필터제의 요구 조건. 그래서 요 문제는 락빌 댐에 대한 문제죠, 사실상. 수업 시간에 매번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인천 기술사 학원에서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다루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자부심 어깨뽕 오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들 교재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요 공식만 외우라고, 요 공식만 있어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면 모두 같이 있다. 이 그래프도 같이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그래프를 꼭 써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게 뭐냐? 파이핑 발생 한계, 과행 수압 발생 한계, 이거에 대한 그래프, 요 사이값이 이제 필터제 선정 조건이 이제 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만 쓰면요, 이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도 분포 곡선을 따로 지금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고, 그리고 자꾸 써먹어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이 그래프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5, 4, 20, 그죠? 그래서 구구단만 외울 줄 알면은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보셔라라고 참 많이도 자주 또 얘기합니다. 오늘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걸로 출제가 안 되고 그냥
서술형으로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예. 락빌 때문에 재료 선정 시 요구 조건 및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지금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이거를 포함해서 써라. 이게 들어가게끔 써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 분류 체계를 고려한 스마트 안전 장비인데,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법을 생각 안 하고 답을 써도 되긴 돼요. 그래서 건설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7호에 의거한 전파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전파법에 의한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체계 구축 운영 비법 비용에 관련된 법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써는 글을 쓰면서 조금 욕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그죠? 예, 욕이 나왔는데 좀 죄송하고요. 뭘 보고 출제를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출제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출제를 하셨고, 지금 이제 분류 체계를 꼭 써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장비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전에 우리가 뭐 80년대 측량했을 때 어떻게 측량했겠어요? 그냥 막 손발짓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요즘은 이젠 그런 거 없잖아요. 뭘 써요? 무전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을 쓰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안전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기계적인 분류를 한번 크게 보냐라고 그랬더니 영상적인 거, 음원적인 거, RFID 외. 그 영상적인 거를 보니까 시험 문제 저번에 나왔죠. 8D BIM이 이제 가상 현실을 이용한 CCTV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안전관리잖아요. 그죠?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그리고 CCTV를 이용한 방법, 경고방송이나 안내방송, 무전기를 이용한 소리를 이용한 거죠. 그 아파트 현장 가면 요즘에는요, 삐비빅 삐비빅 그러면서 계속 경고방송해요. 안내방송 계속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 오면은 한 3년 있으면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방송이 계속 나와가지고 저절로 한국어 공부가 된대요. 자, RFID죠. 그 터널 현장에 들어가면 입출입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누가 안 나왔어, 나왔어.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안전 장비가 될 겁니다. 제가 요 사항을 밑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나 아니면은 전파법을 읽어보지 않고 쓴 거예요. 이 강평을 할 때.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썼어요. 우선은 쓰고 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써보고 나서 이 밑에 법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전파법 뭐 어쩌고저쩌고네요. 그죠? 무선설비, 무선통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용 그리고 구축 사용에 대한 건데 이것들이 그러면은 전파법에 의해서 뭐를 얘기하냐 그랬더니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헌, 영상, 음향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쓴 이야기랑 이게 뭐가 틀리냐 이거지.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22줄을 쓸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쓸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럼 분류를 요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 안전장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쓰임새에 있어서 주의사항 그리고 앞으로 개발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적다 보면은 이 22줄 그냥 가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기본적인 요즘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눈여겨서 보셨다면 맨날 그냥 야 측량해. 그래서 어디 가서 측량하고 뭐 측량 다 됐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측량을 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게 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설계 변경만 하는 공무 보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은 머릿속에 이제 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만 한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분류를 한번 하고 적으시면 그게 바로 답이 돼요. 뭐
특별하게 더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게 법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전파법에 따라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생각하겠어. 그죠? 아무도 시험 치르면서 이런 말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정도 이야기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거다. 크게 봐서는 영상, 음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호, 기호, 문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네요. 법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답안지 쓰는 데는 그리고 키워드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 1교시는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평한 내용도 그 교재에 있는 내용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 평상시에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당황하지 않고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좀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